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급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피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9번째입니다. 하이닉스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코스피 하락을 막지 못했고 또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시와 부동산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 오늘의 폭락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 예. 아마 중론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뭐 공포감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와 반대로 지금 공포감이 휩싸인 상태고요. 양일 서킷까지 걸린 적은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패닉셀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서킷은 아시겠지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 8% 넘게 빠져야 돼요. 이게 이제는 그렇게 되면 한 20분 동안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카 넘어서 서킷까지도 지금 걸린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서킷이 걸렸고요. 뭐 15% 빠지면은 2단계 서킷이고요. 만약에 20%까지 빠지면은 3단계 서킷. 그러니까 그날 장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1단계가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이 뭐 8%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예. 개인들이 지금 패닉셀에 굉장한 충격으로 좀 휩싸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거는 그냥 관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대비책을 지금 어느 정도 구두상이라도 지금 내놔야지 이대로 가다가 계속적으로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또 내일 안 걸릴 이유는 없거든요. 또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어떤 조언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지금 주식 현물 들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근데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점론은 누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장을 이끄는 게 반도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시총의 50%가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근데 이 반도체주에 대한 고점론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이걸 시장을 계속 흔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익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점이다.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선행 PER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4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저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밸류 트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PER, 선행 PER은 12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익을 계산을 해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 보니까 PER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주가는 일단 선반영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의 낮은 PER이 오히려 이제 고점이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함정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더 불안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저평가받고 있다와 아니다. 이거는 밸류에 대한 함정. 이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 공포감에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입니다. 이게 또 큰 타격을 줬는데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요. 예. 너무 성공했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하는 일, 바로 이제 디램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술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뭐 한간에서는 이 기술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 문제는 중국이 손 대는 것마다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디램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디램 가격에 대한 공급 폭탄이 나오면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선행되는 거 아니냐? 주식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이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선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또 투자자 봤을 때. 그래서 창신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굵기 부분도 있고 노광 광비에 대한 뭐 국내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의 공포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으로 지금 어제와 오늘 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포감, 패닉셀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찾아보니까
140만 원대 무너졌습니다. 네.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 장에서는요. 예. 사실 뭐 장 시작했을 때는 상승 출발했어요. 우리 장은.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느냐? 이 컨퍼런스 콜 이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명확한 주주에 대한 이제 배당이라든지 네.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주주 환원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8% 넘게 10% 넘게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끝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실망감을 줬고 또 한 가지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뭐 40조 원 이상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또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당분간은 이 셀 한마디로 이제 매도 포인트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뭐 패닉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사실 뭐 그냥 현물 가진 분들도 걱정이 크겠지만 레버리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일 말고 한 2배 이상 하는 그런 레버리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최근에 뭐 청산도 많이 당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CT 쪽에서 이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레버리지 ETF 투자의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전체 레버리지 ETF거든요. 봤을 때에 56조 원이 손실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변동폭이 가장 컸던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32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상 시작했을 때가 2만 원대였는데 네. 이게 4만과 가다가 8,000원까지 떨어지니 당연히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음해복리 효과가 너무 세요. 왜냐하면 2배 추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젠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는 건 신용융자 반대매매 체결 금액인데요. 이게 6월 들어와서 3,900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융자 쓰신 분들 이제 반대매매 계속적으로 이제 청산당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가볼게요. 이게 5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41일간의 강제 청산 당하는 규모가 1조 한 8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41 거래일대로 본다 그러면 2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7일이 뭡니까? 레버리지 ETF 상장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의 우리나라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청산,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레버리지를 내가 투자하겠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음해복리 효과.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은요 똑같은 비율로 이익이 나고 똑같은 비율로 떨어져도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음해복리 효과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레버리지는 당분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용은 쓰지 말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주변에 한숨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럼요. 네. 지금 시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강제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 예. 나는 좀 단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어쩌서 너무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다 묶여 있다. 네, 다 묶여 있다 보니까 나는 장기 투자 성향이 아닌데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라는 예. 목소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세금 얘기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제 보유세 문제예요. 보유세 이제 강화된다는 정부의 기조는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어떻게 분류가 돼서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이 예. 시장에서 가장 큰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크게 한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1주택자 공제액이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가 현행은 12억이 넘어가야지만 사실상 이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근데 개편안은요. 일단 12억보다 상향시켜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은 늘려주겠다라는 네. 게 이제 기조고요. 그러면 세제 개편안에 봤을 때 그럼 뭐가 또 달라지느냐? 주택수 차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종부세 낼 때요, 이게 다주택자 중과 방식입니다. 주택수가 많아지면 2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아져요. 그러면
이 강남 한 채보다 그냥 지방에 두 채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야, 이거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의 합산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과표를 내기 위해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행은 6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비율을 좀 나눠놓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좀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 아니면은 비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세제가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지금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발표는 하겠지만은 지금의 이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아마 세제 개편에 흐르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똘똘한 한 채 겨냥해서 보유세, 양도세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초고가 기준이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네. 30억 원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나 한강벨트에 있는 그 집들이 아마 그 타깃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 30억 원, 이거 시가입니다. 네. 그래서 시가 예. 30억 원 초과 아파트 가구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초고가를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분포가 있느냐? 대부분 보시면 강남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강벨트와 강남권이고요. 양천은 목동이겠고요. 영등포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노량진 쪽도 될 수 있고요. 용산, 뭐 성동, 뭐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든지 보유세가 아마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가구 수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 그 지역의 가구의 이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실상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예. 지금의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시가 30억 원 같은 경우는 공시가로 따져보면은 사실상 더 낮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남권이나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예. 웬만해서는 다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반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보유세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보유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근데 12월 달에 종부세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에 해당하신 분들은 또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이대로 강화가 돼서 통과되면 내년 보유세와 내년 종부세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반포 같은 경우가 뭐 1,800만 원까지 지금 이번에 재산세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웬만한 그냥 중형평수 예.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제 개편안이 더 개편이 되고 중과가 되면 이거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타겟을 잡아서 지금 세제 개편안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헉소리 나는 네. 세금일 것 같긴 한데 여론이 또 어떻게 형성될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